1985년 12월 7일 아르만 펠러라는 남자와 그의 아내 로레이는 오전 10시 직전 메인주 프렌치빌에 있는 집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반려견 시베리안 허스키 파카는 관심을 끌기 위해 유리창을 반복해서 두드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잔디밭으로 나간 아르만은 그곳에서 파카가 발견해 옮겨온 죽은 여자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연락하였습니다. 아르만 펠러는 2014년 뉴스에서 제가 본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헝겊 인형처럼 보였고 그것이 얼어붙은 작은 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라고 인터뷰했습니다. 경찰이 파카의 발자국을 따라 수색하던 중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큰 자갈 구덩이 입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상당한 양의 혈액, 태반 및 배설물이 고여있는 큰 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자갈 구덩이로 들어가는 비포장 도로에 타이어 자국도 발견하였는데 자국은 약 6m 떨어진 곳에서 끝났습니다. 이후 형사부를 이끌던 메인주 경찰 소령인 찰스는 자갈 구덩이에서 피를 보았을 때 어머니의 상태가 걱정되었다고 회상하였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프렌치빌에서 반경 약 80km 이내에 병원, 고등학교, 대학을 조사하였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인으로 불리는 이 아이는 옷을 입지 않고 피투성이었으며 시신이 부분적으로 얼어붙어 있었고 탯줄 20cm가 필러의 집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제인의 키는 47cm, 체중은 6.5kg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시관은 아이가 살아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아이의 사망 원인은 환경 노출이었습니다. 검시관은 아이가 추위 속에서 겨우 5분에서 10분 정도만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전날의 밤 기온은 영하 17도 이하로 훨씬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처리되었고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1985년 당시 DNA 검사는 아주 초기 단계였고 그 수준이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1985년은 DNA 검사가 형사사건에 처음 사용되던 해였습니다. DNA 검사는 1990년대까지 널리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 후 수년 동안 분석 능력이 월등히 발전하였습니다. 제인의 혈액은 보존되었고 수년 후인 2009년에 DNA 분석이 실시되었습니다. 주 경찰 범죄연구소에서 이를 검사하였지만 당시에는 일치하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인의 시신은 뱅거 메인의 가톨릭 묘지로 옮겨져 묻혔습니다. 2018년 경찰은 제인의 친부모를 식별하기 위해 유전적 계보학을 사용하였습니다. 유전적 계보학은 유전 정보로부터 사람들 사이의 유전학적 인척 관계를 추론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조상 추론 연구에서 나아가 범죄 사건의 용의자 추정 등 법률적 판단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인의 부모를 계속 수색했고 결국 가능성이 있는 남자와 여자를 찾아냈습니다. 이 결과는 경찰을 리엔 데이글에게 이끌었습니다. 리엔 데이글은 1964년 3월 18일에 태어나 메인주 프렌치빌에 살았습니다. 인구가 약 1000명인 이 마을은 캐나다 국경에 있는 메인주 북부에 있습니다. 1983년에 그녀는 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리엔은 보석점에서 일했고 프렌치빌의 거리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메인주 프렌치빌에 살지 않았고 매사추세츠 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2022년 4월 7일 경찰은 리엔을 만나서 제인의 죽음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엔은 제인이 태어나고 사망했을 당시 자신은 뉴햄프셔에 살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아이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단호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처음에 리엔은 DNA를 제공해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 마음을 바꾸어 샘플을 제공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리엔은 제인의 어머니였습니다. 2022년 4월 20일 경찰은 리엔에게 DNA 결과 당신이 아이의 생물학적 어머니로 확인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리엔은 말을 바꿔 자신이 제인의 어머니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1985년 당시에는 임신했던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였습니다. 직장에서 집으로 운전하던 중 소변이 마려웠고 길가에 차를 멈췄는데 볼일을 보는 대신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가 움직이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산된 것으로 생각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리엔은 차에 다시 올라타 아이를 구덩이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리엔이 도움 없이 출산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고 당시 4개월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를 의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12월 초 오르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는 대학 성적 증명서를 제출했으며 당시 룸메이트가 경찰에 그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2021년 경찰은 아이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불행히도 그 남자는 요양원에 있었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1985년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리엔도 남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리엔은 다시 진술을 바꾸고 1985년 가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리엔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헐렁한 옷을 입어 임신 사실을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리엔에게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당시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 물었습니다. 슬프게도 리엔은 없애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글쎄요, 알다시피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은 리엔에게 제인을 위해 다른 방법도 고려하였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니요, 아이는 버림받은 것 뿐이에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경찰은 그냥 빨리 끝내려고 했나요? 라는 질문에 리엔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했던 행동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나요? 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리엔은 한 인터뷰에서 매우 추운 날씨에 아이를 버리는 것이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했으며 이것이 일종의 살인이 아닌가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2022년 6월 9일 그녀는 1심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살인은 1985년 12월 6일 또는 12월 7일에 발생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2023년 4월 6일 리엔은 변론 합의에 따라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주 정부는 리엔에게 15년에서 18년 사이에 징역형을 선고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리엔이 과거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고통받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녀는 21살 때부터 매일 끔찍한 밤을 겪었고 12월 자갈 구덩이에서 출산한 기억으로 괴로움을 받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리엔은 제인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최상의 조건으로 키웠을 것입니다. 저는 당시 선택에 대해 매일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리엔이 경찰의 한 진술과 판결 당시 그녀가 말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며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리엔에게 그녀의 변호사와 논의하고 진술에 대해 다시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리엔은 변호사와 이야기한 다음 말했습니다. 제가 경찰과 이야기했을 때 저는 긴장하고 두려웠으며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는 경찰에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사님에게 말하는 것은 진실이고 제가 느끼는 것은 현실입니다. 판사는 58세 리엔 데이글에게 약 40년 전 신생아 딸을 버려 죽인 혐의로 16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로 6년의 징역과 3년의 보호관찰만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르면 2026년 11월 5일에 풀려날 수 있습니다. 리엔은 항소를 통해 자신은 신문당했고
자신의 적법 절차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사건 외의 몇 가지 부분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에는 자신의 딸을 죽인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삶을 이어나갔고 이후 존 다겔이라는 남자와 연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1985년 말에 그와 함께 뉴 햄프셔로 이사하였습니다. 이 부부는 1987년에 결혼했고 로렌과 크리스틴이라는 두 딸을 두었지만 결국 이혼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현재 성인이 된 크리스틴은 짧은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1985년 12월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항상 사랑스럽고 사심 없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리엔의 변호인은 그녀가 임신 거부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임신 거부증은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모가 임신 사실을 부정하는 심리적, 정신적 증상입니다. 임신 거부증에 걸릴 시 산모의 배가 일반적인 임산부보다 훨씬 나오지 않고 산모가 태아의 존재를 부정하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 태동도 하지 않고 조용히 숨어 자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리엔 데이글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젊고 혼란스러웠으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영화의 기혼에서 제인이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그녀의 징역형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리엔이 1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녀의 자백을 고려할 때 비교적 관대한 형량을 받은 것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1심 살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제인을 죽였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았고 옳고 그름의 차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1985년에는 임산부를 위한 지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 정부가 리엔의 죄를 덜어주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다른 요인들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임신은 스트레스와 혼란스러움을 유발할 수 있지만 당시 리엔은 21살이었고 집이 있었으며 학위를 취득하고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성년자, 노숙자, 교육을 받지 못한 실업자인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를 보아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리엔이 엄청난 고통과 후회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도 의문스럽습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37년 후 경찰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DNA 결과를 부인했고 그녀가 살인을 인정했을 때 그녀는 제인을 버린 일이 별 문제 아니었고 악의도 없었다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방법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리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뒤로하고 떠나는 책임감 없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점은 무자비하고 가학적이며 냉혹한 살인범이 사회에서 몇 년 동안 평범하게 숨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변인들은 그녀가 살인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수십 년에 걸친 경찰의 집념과 과학 발전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수사가 완료된 후 최초 발견자인 펠러 부부는 인터뷰에서 사건이 해결되어 안도감과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으며 아내 로레이는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으며 아이를 원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우리가 입양할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 삶이 어땠을지 여전히 궁금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